유호열 수석부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워싱턴 우리 통일 강연회 정말 미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도인 이 워싱턴이 갖고 있는 그 실질적인 그 힘과 그 상징성, 제가 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난 1월 6일 취임하고 나서 여러 지역 국내외 우리 평통 자문위원님들 또 협의회 방문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워싱턴만큼 중요하고 또 워싱턴만큼 할 일이 많은 또 많은 일을 해오신 그런 협의회는 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철 미주 20개 협의회를 총괄하시는 부의장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그 일들을 양 어깨에 지고 활동해 오셨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는 그 말씀으로 오늘 강연 한 45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1월 6일 취임한 이후에 가장 우리 평통에서 큰 행사라고 하면 해외 지역 회의를 3차례 우리 해외 3,300 우리 자문위원님 계십니다마는 3차례 나눠서 국내에서 해외 지역 회의를 개최한 행사 또 그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5월 달에 저희가 미주 지역에서 특히 미국 15개 협의회 자문위원님들 720여 자문위원님들이 오셔서 첫 번째 지역회의를 했는데 우리 그 워싱턴 지역에서도 아까 우리 황원균 우리 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한 70여 분 오셨던 걸로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자문위원님들 오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저희가 중국, 일본, 카나다, 중남미 자문위원님 한 500분 서울에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지난달에 아세안과 유럽에 520여 자문위원이 오셔서 3차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통일에 가까운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었더라면 아마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지역회의를 했을 텐데 5월 달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하고 또 핵실험을 한 이후에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해온 그 도발을 멈추지 않고 6월 달 행사하는데 또 계속해서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회의를 할 때 되니까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이제까지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금년 1월 6일 4차례 한 그 연장선상에서 금년에 2번째 핵실험을 9월 9일 날 단행하고 또 무수한 미사일을 그래서 그 타격 목표를 서울 잿더미만이 아니라 괌도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지금 워싱턴에 계십니다마는 아마 느끼셨는지 또 느끼시지 않았는지 평양에서는 이 워싱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아마 여러분들 아셨으면은 야 이거 워싱턴에 살아도 되나 혹시 그런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어린이 그 동영상 제작하는 그런 그 기법 가지고 워싱턴을 수도 없이 서울을 수도 없이 날려보내는 그런 그 북한의 도발이 지속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3차례 중요한 그 해외 지역회 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참 상황이 어려워지는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시카고에서 우리 평통
여성 지도자 분들 한 114분이 모이셔서 전 세계 우리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 했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3월 달에는 두바이에서 청년 컨퍼런스 하고 지난 주말에 마이애미에서 미주 지역입니다마는 사실상 19개 나라 69명의 우리 청년 우리 평통 지도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여러 행사를 할 때마다 늘 아쉽고 또 안타까운 점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 환경과 토대는 우리 기대만큼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호전되지 않는 그런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달 우리 여성 컨퍼런스 하면서 참석 우리 여기 워싱턴에서도 7분의 아주 걸출한 탁월한 여성 지도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달고 온 이 꽃을 달아주시면서 이 꽃의 이름을 뭐로 정할까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중국에 이걸 달고 갔더니 10월 달에 저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꽃이 무슨 꽃이냐? 꽃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제가 통일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느 행사든 이 통일의 꽃잎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좀 달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통일의 꽃을 달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통일의 꽃과 같이 하는 그 열정으로 저희가 통일을 쉬지 않고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 외국인 분들이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앉은 그 테이블에 두 분 아까 우리 황원균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수잔 솔티 여사님하고 그렉 스칼레트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저거는 참으로 오랜 기간 북한 인권 문제 또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 토론도 하고 또 시위도 하고 그런데 금년 4월 말 북한 자유주간에 우리 수잔 솔티 여사께서 오셔서 여의도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회의를 할 때 기조연설을 해주셨고 또 이어서 저희 평통 사무처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내 24개 단체들이 첫 번째 전략 대화를 할 때 또 오셔서 그리고 우리 글렉 스칼레트 역시 또 다른 북한 인권 관련한 그 모임에 참석하셔서 기조연설 하시고 바로 이어서 평통 제 사무실로 오셔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 그런 그 경험을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일 그래서 저희 평통이 첫 번째로 정말 국가기관 헌법기관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 24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단순히 회의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공식화한 그리고 이어서 석 달 후에 또다시 2차 전략회의를 할 때는 38개 NGO, 북한 인권 관련한 국내 NGO 대표들이 거기에는 물론 탈북민이 주도하는 그런 그 북한 인권 단체도 있습니다만은 국내 정말 오랫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앞으로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 단체 지도자분들이 우리 평통에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평통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동안 북한 인권, 탈북민 인권을 위해서 평통 산하에 북한 인권, 탈북민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평통 내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인 북한 인권 분과위원회와 함께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그동안 우리가 북한 문제, 통일,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할 때마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많은 논의들을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할 때 우리 평통이 이제 그러한 액션 이뤄가는데 중점 또 토대가 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우리 워싱턴
협의회 또 우리 워싱턴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선배 어르신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북한과 관련해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원에서 또 학교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활동하면서 느낀 그 경험이라고 할까요? 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면 북한을 상대로 해서 또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또 통일에 어떻게 보면 대상이고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과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향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지식, 북한에 대한 정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또 광범하게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세대를 불문하고 계층을 불문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여야 보수 진보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무지라고 말씀드리면 좀 너무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과거보다 분명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저희가 북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탈북민 포함해서 북한에 살다 오신 분들을 옆에 모시고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많다. 그것은 우리가 물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워낙 그런 사회니까 워낙 알 수 없는 사회니까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그러면서 경제도 같이 발전시키겠다. 또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과연 의미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없는데 그것은 아마 그 말을 하고 있는 김정은도 정확하게 모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우리 상대인 북한은 알기 어렵고 알기 힘든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단언을 해도 그것이 지나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다 그런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통일과 관련해서 또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또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상상을 어떻게 보면 초월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는 북한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북한에 관한 소식이나 북한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읽고 말이죠. 또 관심 갖는 그런 상황인데 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무관심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할 때는 사실 우리 국내에 3만 명 탈북민 시대입니다. 아마 이번 달이 그동안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국내에 정착한 그런 분의 수가 3만 명에 도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3만 명 탈북민을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부류의 탈북민들인가, 그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직업,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그분들이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탈북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가 물어보면 그거는 아직은 내가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쭤보면 다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는 무관심. 저는 우리 사회에 만연 팽배 이 역시 또 단순 화법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기력한 그런 그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그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당시 후보가
클린턴 후보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스태미나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상대방인 클린턴 후보를 공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스태미나라고 얘기하면 열정 또 의지 여러 가지를 함께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무기력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통일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 힘으로 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 또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피곤한 피로증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거대한 장벽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사회에서 국내를 막론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또는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얼마나 저는 그 스태미나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지내온다. 무지와 무관심과 무기력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진단한다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민들이 또는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 여러분들도 북한과 통일 문제를 우리의 주요 어젠다로 과제로 제시할 때는 이런 부분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워싱턴 우리의 통일에 관해서 또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께 우리가 실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우리 실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의지 있다.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어느새 지난 70년 또 휴전 이후에 한 3년 4년 지나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통일과 북한 관련해서 최근에 몇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그 과제 또 하나의 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강연을 합니다. 지난번 마이애미에서 우리 청년 지도자들에게 물론 그 시간은 훨씬 그 제한돼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세 가지 우리가 극복을 해야 우리가 통일을 적어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어떤 민족이다 또 국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이걸 떨쳐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한반도의 비핵화 우린 다 이미 20여 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 통일의 기본 조건 전제 조건 통일 환경으로 상정해 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 남북 고위급 회담하면서 당시 동유럽이 붕괴가 되고 체제 전환을 이룩하고 소련이 공산당 지배체제에서 변화하는 또 중국도 물론 천안문 사태를 진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국 역시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그 역사의 도도한 그 흐름 속에서 한반도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그 과정을 목격하면서 모두가 가졌던 기대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또 덧붙여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한이 합의해서 채택했습니다. 불과 2년 후에 북한은 그 실질적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NPT 탈퇴하면서 핵을 개발하고 물론 그 중간에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기록이나 또는 증언을 보면 북한은 기본 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북미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해온 그런 그 전력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이 물론 개정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고 또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라는 데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선전 차원에서 더 앞장서서 자기네들은 이미 핵 보유국가다, 헌법에다 핵 보유를 명시하고, 또 지난 7월 당대회를 하면서 당규약에다가 핵 보유국을 명시하고, 김정은이 지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선대 유운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혁명의 유일한 어떤 정당성의 근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핵화할 수 있다는, 비핵화가 당연한 우리 문제 해결의 기초 조건이었습니다마는, 알게 모르게 육자회담 하면서 10여 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점점 더 능력을 고도화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회의감 정말 국내외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미 핵 보유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 수순을 가자라는 그런 주장, 예컨대 우리도 전술핵을, 우리도 핵무장을, 또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하는 문제까지도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김정은이가 진짜 그 핵을 보유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핵 없으면 자기 체제나 정권이 또는 본인 자신이 붕괴할 것이라고 정말 믿어서 그런 핵 보유 주장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여전히 핵 카드로서 미국을 상대로 한 또는 남한을 상대로 한 그런 위협 전술인지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과정이나 그 조건은 대단히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나가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우리가 북한은 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고 가장 평화적인 방식이라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면 이 부분을 포기할 그런 시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이유와 근거로서는 제재가 효과가 없다. 역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2270이 지난 3월달,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 부분에 본격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4월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북한은 핵을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핵을 개발하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재가 역대 유엔 안보리에서 정말 많은 국가, 많은 사례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게 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정권, 특정한 나라의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상대가 저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체제는 역사상 가장 포갑적인 근대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포갑적인 체제고 가장 폐쇄적인 체제고, 여기 뭐 북한을 다녀오신, 저도 2000년대 북한을 평양만 한 5번, 금강산, 개성 뭐 여러 지역을 다녀봤습니다만은 북한 갈 때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 갖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서 지금 뭐 중국 관광객이 늘고 그 관광객들에게 일정한 정도 국제전화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과거보다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것을 제한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라 하는 그 장소 위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는 게 여전히 북한의 특성입니다. 그만큼 폐쇄적이고 통제,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 4년 동안 통치해온, 그리고 금년 들어서 특별히 엘리트들을 숙청한 그 내용을 보면 역사상 이런 정권, 이런 체제가
또 있을까? 더군다나 개명한 2차 대전 이후에 인권이 중요하고 또 국제 간의 교류 개방이 중요한 이 시기에 북한과 같은 체제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상대로 해서 제재를 통해 최고 지도자가 자기 목숨처럼 실질적이든 아니면 선전이든 핵을 보유한다는 그 정책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저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지났는데 제재가 효과가 없으니까 제재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성급한 주장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재가 그러면 효과가 없느냐. 제재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핵 포기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물론 그것이 가장 즉각적인 그런 응답이고 대응이 되겠죠. 그러나 김정은이 그것을 핵을 포기하고 자기 정책이 잘못되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자기가 오판했다는 것을 자인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정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북한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저는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너무 성급한 그런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의 장마당이 400개가 있습니다. 지금 또 더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마당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물자가 중국에서 오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산품 매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역시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아닙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북한 물건 우수하다고 얘기해 본들 장마당에서는 돈 주고 자기가 물건 사는데 이왕이면 좋은 물건, 이왕이면 그 가격에 합당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이 장마당에서만큼은 그런데 그 장마당에 하는 것이 400개가 되는 것은 북한 체제, 김정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체제와는 다른 방향의 그런 형상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것이 자기네들이 목표고 그것을 해야 핵을 개발하는 이유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북한 체제의 속성인데 장마당에 하는 것이 물론 이게 장마당을 일시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과도기적인 조치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장마당 이제 완전히 폐쇄하고 원래 자기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김일성주의 그 지상 낙원을 만들어 가겠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이행하는 그런 체제가 된다면 그러면 핵도 갖고 경제도 자기네들 주체식 계획 경제를 갖겠죠. 그러나 현실은 핵은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사회나 경제는 그 체제가 유지하고자 하는 세우고자 했던 그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물품이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의 북한 체제의 실패 요인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거래되는 화폐가 중국 위안화 아니면 달러화 북한 돈 가지고 거기서 거래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장마당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다른 지역의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휴대전화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북한 내에서 통화할 때 그 장마당 시세를 보고 물건을 들여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택배를 운영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어느 순간에 그 체제가 바로 이 제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마당이 형성되고 그 제재로 인해서 장마당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북한 돈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 제재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잘못된 오판 오류를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겠다. 저희가 북한 변화라고 얘기하면 북한 평양에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또 북한의 차량이 늘어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북한 사람들이 패스트푸드 피자를 먹고 커피를 마신다. 원두 커피를 마신다. 물론 그것도 북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변화를 하는데 그것이 김정은 체제를 더 강화시키러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잘못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짐 체인지를 얘기할 때 그 레짐 체인지의 본질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 북한 사람 정신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분의 지도자 또 운동가들을 모셨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북한 인권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는 북한 사람들, 북한 체제 내부에서 스스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북한 엘리트들이 그 통제 체제 속에서 자기네들의 특권, 자기네 체제의 정당성을,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에 갈 때마다 북한 사회가 도대체 이런 체제가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할까? 이렇게 계층적인 사회가 가장 계급 평등의 사회를 만든다고 했던 그 사회의 결과냐? 70년 동안 남북한이 많은 그 변화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와 북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아주 양극단에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일 뿐만 아니라 요즘에 국내에서 최순실 파문이라 해서 100만 명 촛불 시위가 지난 주말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려하고 걱정하시면서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이애미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상황을 실황 중계를 봤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저희 집이 바로 종로이기 때문에 그 촛불 행사를 가서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과거에 87년 서울 그 항쟁도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요. 물론 4.19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촛불 시위, 쇠고기 파동, 도심에서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촛불 시위, 물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질될지 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촛불 시위까지 보면 지극히 평화적이고 지극히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사를 표출하는, 물론 거기에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대다수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그리고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번 이원정 비서실장께서도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또 반문하시다가 정말 그 아주 훌륭한 우리 비서실장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시고 중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가 아마 갖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안타까움이 촛불 민심으로 나왔다. 그것은 친정부도 아니고 반정부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체제, 우리가 원하는 이상이 무엇인데 그것에서 어긋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성과는 경제적인 성과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성과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평가 기준으로 보면 22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근 한 5, 6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저희가 일본보다 항상 앞서 있었어요. 금년에도 앞서 있었어요.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우리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쳐준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는 미국보다 한 단계 앞서 있어요. 우리가 20위, 미국이 21위였습니다. 저는 그것은 대단한 자부심이라고 보고 우리가 원하는 그 통일이나 우리가 원하는 선진화된 사회는 바로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안정되고 제도화된 그런 나라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하고 북한에 관심을 갖고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감히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통일하겠다고 웃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서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을 얘기하고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통일할 자신이 있다. 통일할 그런 의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하고 주변에 있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할 때는 우리를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닌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통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은 서독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동독은 그 당시 공산권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장 공업화된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경제 통계를 보면 물론 그 당시의 서독은 세계에서 어떤 지표를 놓고 봐도 이건 완전히 모범생이에요. 인플레이션, 취업률, 뭐 경제 기반 모든 거 부채 비율 다 해도 이런 체제가 없을 정도로 자유 시장 경제의 모범생이고 최선두 주자였습니다. 동독은 물론 그에 미치지 못했죠. 그러나 통일될 당시에 어떻게 독일이 통일됐을까 여러 분석합니다. 저도 한독 통일 포럼의 위원으로 매년 독일의 정부와 우리 통일부 당국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 9명, 10명씩 팀을 이뤄서 매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점검하고 또 교훈을 찾고자 해온 그 구성원으로서 독일 통일의 그 진면목을 보려고 한다면 독일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교류를 1년에 뭐 몇백만씩 했던 그 시점에도 동독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으면 통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동독의 경제를 서독과 동일시해서 화폐 교환을 1대1로 해버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유 때문만이라도 그 후에 연금이나 복지나 이런 수준을 물론 20년 지난 이 시점에 한 85% 90%까지 구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을 따라오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통일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서독 구소독 국민들이 가졌던 그런 부담과 고통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우리 한국의 사정을 대비해서 그대로 1대1로 비교하면 우리는 통일 못합니다. 우리는 5천만이고 북한은 2,500만이고 우리 경제와 북한 경제 한국은행에서 매년 추계를 하면 그 비율이 40대 1이에요. 40대 1. 서독은 동독에 4명이 1명을 부담하는 그리고 경제력에서 아무리 낮게 잡아도 3대 1 나중에 그 차이를 1대 1로 하는 바람에 더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지금 알려진 것도 40대 1이에요. 40대 1. 인구는 우리가 2명이 1명을 책임져야 되고 당분간은 말이죠.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통일하겠는가. 그런데 저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그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고 설명하면 이 정도면 우리가 통일할 자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통일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어떤 열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근대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고 세계화를 해온 그 토대를 가지고 마치 정주영 회장이 그 선박 제조를 하기 시작하고 결심을 했던 그 60년대 런던 그 투자은행에 가서 야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 뭐가 있냐? 울산 앞바다에 그 갯벌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거북선 만든 제가 그 얘기를 진짜 아산 탄생 100주년 그 기념 강연에서 이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회고하는 여러분들의 강연에서 바로 그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한국 지폐를 보여줬더니 그 열정을 사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조선강국 현대 신화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통일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누구도 한국 너희들 독일 경우를 보면 한국은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지난 70년의 우리의 성적표. 그 성적표가 경제만이 아니라 저는 정치, 사회문화 그런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서울 현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중요한 한 회의에서 축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유럽 4개국,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이 네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동유럽의 체제 전환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그 자리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이자 자유노조의 지도자가 오셔서 기조 강연을 하시고 제가 축사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웬사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80년대 동서냉전이 아주 첨예하게 그 당시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공산권과의
정말 치열한 물밑 그 사투를 벌이고 있던, 저희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상황이 그렇게 엄중하고 그렇게 역사적인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나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80년대 미국에서 동서냉전을 주도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그 여유 있는 그 모습 뒤에서는 저 철의 장막 속에 폴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자그마한 그 항구 조선소의 자유노조 솔리데리티 지도자가 벌였던 그 사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3년에 바웬사가 40살, 나이 40살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40살의 그 젊은 청년이 지금은 이제 70대 중반에, 그러나 아직도 그분이 참 유머가 많으세요. 그 강연을 하는 자리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 광화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관 옆에. 그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러대. 내가 아직은 박물관에 들어갈 나이는 아닌데, 그 여유를 가지고 지난 70여 년을 이제 그 투쟁을 하시고 역할을 해오셨는데, 그 40살, 그 약관 40살 때 폴란드의 그 공산권 중에서도 폴란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서냉전에 아주 그냥 그 한복판이에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것이 그 폴란드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 소련이 자기네들의 명운을 걸고 그 공산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바로 심장부에 자유노조를 만들었다. 일개 조선소 노동자가 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상대가 단순히 뭐 야루젤스키나 이런 그 폴란드 공산당이나 공산 정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마어마한 공산 제국을 상대로 해서 투쟁을 벌였다라고 할 때 정말 그것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두려움 없이 했겠는가가 정말 중요한 의문이에요. 바엔사 전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번 기조강연에서 본인의 경험을 솔직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도 왜 안 무서웠겠냐. 자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늘 있었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를 자기가 투쟁하는데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어려운 싸움을 했노라. 첫째가 자기가 카톨릭 신앙이, 폴란드는 카톨릭 신앙 국가 아닙니까? 자기의 신앙 뒷받침해줬고, 또 하나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확신과 신념, 그걸 이룩해야 된다는 과제에 대한 목표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조원들을 이끌고 그 노조원들이 힘을 결집하다 보니까 어느새 무너지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소련이 물러가고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번영이 이루어졌다. 본인은 그 얘기를 북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무지와 무관심과 무기력에 이제는 그냥 북한 핵 용인하고 평화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자, 통일은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폴란드 40년 전에 자유화를 이끈 지도자가 북한한테 자기가 그 경험을 얘기해 주고 싶다 말이죠. 자기는 동서냉전이 무너졌을 때 한반도가 훨씬 더 일찍 통일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이라는 변수, 또 과거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그 위상과 한반도가 중국에 인접해 있을 때의 그 상황, 이런 지정학적인,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의 그 포갑적인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그 상태를 미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통일이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불가능하냐, 통일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자기를 보라, 자기 상황을 보라.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지금 한반도가 놓여있는 상황이 그 당시에 폴란드의 조그마한 그 조선소의 노동자가 갖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장벽과 생각한다면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러 말씀보다도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변국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이 한미 동맹이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주춧돌 또 중심 기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평통 다른 데도 물론 그랬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올 때마다 아무리 바빠도 꼭 그 월남전 그 참전 옆에 있는 우리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해서 혼자 거기 써 있는 프리덤이나 프리라고 하는 그 명문, 그리고 그 새겨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나라에 조국의 부름이 있을 때 가서 헌신한 아들과 딸의 이 기념비를 헌정한다, 그 말, 그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10배, 100배를 더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와서 정말 회의가 정말 빠듯해서 왔다 회의장에만 있다 간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한밤중에 와서 보고 가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 가서 헌화할 수 있는, 제가 평통 수석부의장이 돼서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게 바로 그 자리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름으로 감사의 헌화를 하고, 그 자리에 물론 우리 무관 다 참여하셨어요. 우리 신 장모님 포함해서 각군 무관들 다 참석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습니다마는 6.25 참전 기념재단, 또 우리 그 참전 기념회, 뭐 여러 단체들 다 오셔서 우리가 이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은,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한 다짐을 하는 것이다. 왜? 지난 70년 동안 한미 관계,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크나큰 그 토대를 우리가 살려나감으로서만이 통일이 가능하다. 지난 11일 베테랑스 데이에 제가 마이애미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컨퍼런스에 왔을 때 와서 한 일이 140마일을 2시간 반 차로 달려가서 반대편에, 마이애미 반대편에 있는 케이프 코랄이라는 지역에 우리 6.25 참전 기념 깃대를 제막하는 그 행사에, 그 행사는 결코 큰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플로리다 서남부 한인회가, 물론 그 서남의 김해일 우리 회장님은 우리 자문위원이시기도 해요. 평통 자문위원이신데, 그 77세 함경도에서 월남에서 사시다가 62년에 미국 오신 그 분이 주동이 돼서 그런 기대 하나, 우리가 그 지역에 큰 도시도 아니고 중요한 그런 지역도 아니지만 그 지역에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기념하는 그 길을 꽂을 수 있는 깃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어떠한 그런 기념비나 어떠한 행사보다도 귀중하다. 5시간을 다녀오고 오직 그 장소 하나만 갔다 오기 위해서 우리 평통 자문위원님들이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어디 가서든 우리가 이 정신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미국의 여러 정책을 모색하면서 또 변화를 우리가 예견하면서 대비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미동맹의 기조는 바로 그러한 그 동맹의 정신,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그 정신, 저는 그것이 토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북한을 향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해서, 북한을 변화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통일을 해나가자. 정말 쉽지 않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잔 솔티 여사가 지난 4월 달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명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수잔 솔티 여사 기조연설 할 때 통일이 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설문조사할 때마다 통일이 언제 될 것이냐고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5년이다, 10년이다, 20년이다 얘기하는데, 수잔 솔티 여사께서 내일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이 뇌리에, 우리가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물론 준비하고 또 언제 될 것인가를 여러 분석을 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일 당장 통일돼도 그래, 우리 올 것이 왔구나. 독일 사람들이 통일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데 그 옷자락을 순간적으로 부여잡았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노라고.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통일이 올지 모릅니다만은 북한 상황을 오늘날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 과거의 다른 사례를 놓고 보면 저 체제가 내일이라도 무너지는 것이 결코 이상한 체제가 아닙니다. 자국 화폐를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나라 전 세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터넷 안 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측근 관료 장군들을 자기 발표하는데 졸았다는 이유로 안경을 닦았다는 이유로 고사총으로 날려버리라고 해도 아무런 지도력에 이상이 없는 그 나라 수령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금수산 기념궁전이라 하는 거기서 미라로 만들어서 누구나 가서 하고 홍수가 나가지고 두만강에 정말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모르는데요.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끌어안고 그것이 물에 젖을까봐 자기 가족이 흘러가는 것을 손을 잡을 수 없었노라 하는 것이 영웅이 되는 나라. 이 나라가 도대체 지구상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통일의 상대입니다. 저는 그런 체제는 도저히 더 존재할 수 없는데 다만 그것이 폭압에 의해서 주변 정세에 의해서 중국이 필요로 해서 러시아가 용인해서 되고 있다고 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것이 풀어지고 나 이 체제 아니다. 태영호 공사가 탈북하리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수화경제라고 하는 친구가 홍콩에 와서 탈북하리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그 상황은 엄중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말 힘 붙이고 이제는 어렵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저는 우리에게 또 다른 60년, 70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각오를 한다면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멋있는 통일, 가장 성공적인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제가 다니면서 들었노라고 여러분 어르신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워싱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수도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또 북한의 그 폭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법무부도 통일부도 북한 인권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북한 인권을 유린하는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처벌한다. 그러니까 탈북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북한을 이반 변심해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유린하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전한다면 저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는 바로 그 순간에 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은 통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란 듯이 우리 통일할 수 있다. 10만 명 탈북자 중국 사람도 그래요. 10만 명 탈북하는데 대한민국 너희들이 아무리 헌법에 어떠가 해도 너희들이 받아주겠느냐. 중국한테 탈북민 북송하는 거 그거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뼈아픈 그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우리가 뼛속 깊이 정말 우리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좋은 자극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통일이라고 하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독일보다 더 멋있는 통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런 각오를 우리 5천만 그리고 720만 해외 동포들께서 계속해서 갖고 전해주신다면 저는 지금의 북한 핵 위협 물론 어렵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명제를 우리 시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